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보시면 목적의 적법이 나와요. 일단 의미는 그거겠죠.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에 위반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근데 좀 문제가 있는데 법을 좀 분리해 볼게요. 법을 그 강행성을 기준으로 분리를 하게 되면 강행법규, 강행규정과 임의법규, 임의규정으로 나뉘어요. 일단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지킬지 말지 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법을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그 여부가 강제되는 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을 우리가 강행규정, 강행법규라고 하고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지 않는 것, 안 지켜도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가 임의규정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임의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유효가 되겠죠. 그러면 목적이 적법해야 한다. 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라는 말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죠? 강행규정이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재를 잠깐 보는데 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강행규정이 얘가 나와요. 뭐가 강행규정이냐 해가지고 1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2. 물권법상의 대부분 규정 이런 말이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3번 해가지고 계약법에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약자보호 규정입니다. 그럼 결국은 민법 총칙의 몇 가지 규정하고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하고 계약법의 약자보호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요것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다 뭐죠? 임의규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강행규정의 예를 외워야 되느냐? 외울 필요는 없다. 왜냐? 우리가 공부하시게 되면 당연히 뭐죠? 알게 되는 내용이고 특히 판례가 보는 강행규정의 예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공인중개사법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배우시는 거고 실제로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접근하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3번 해가지고 단속규정이 나오고 2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요 강행규정이 다시 둘로 나오는 거예요. 효력규정, 단속규정이에요. 둘 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그 규정을 우리가 효력규정이라고 해요. 단속규정도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돼요. 다만 위반하게 되면 처벌은 따르지만 그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단속규정이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단속규정은 민법에 없어요. 따라서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규정은 싹 무엇만을 말하냐면은 효력규정만을 말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민법상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강행규정 중에 임의규정이 단속규정이 있으니까 단속규정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니까 민법상 강행규정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X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맞는 지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민법에는 무엇밖에 없죠? 효력규정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민법상 강행규정이라는 말 자체에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효력규정만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민법상 강행규정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아니라 뭐죠? 맞는 지문이라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단속규정은 민법에 없잖아요. 민법에 없으니까 다른 법을 봐야 돼요. 그죠? 다른 법을 봐야 되는데 우리 교재 보시면은 29페이지 그림 밑에 보시면 2 해가지고 또한 판례가 단속규정을 판시한 예로서 쭉 나오잖아요.
요 얘들을 다 외워야 되느냐? 아니다.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무엇과요?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무슨 비실명거래법, 투자일 이런 거, 증권거래법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또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법에 할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두 가지예요.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하고 국민주택의 전매를 제한하는 주택건설 촉진법 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 단속 규정인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이걸 우리가 전매라고 해요. 전매. 저는 필기해 드릴 때 한자를 안 써요. 한자를 안 쓰고 한 가지만 한자를 쓰는데 요 앞전자만 제가 한자로 쓰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요 한글로 쓰는 이 전자는 앞전자가 아니라 굴릴 전자예요. 그래서 한 번 더라는 의미예요. 한 번 더 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매하면 앞에 매매가 아니라 한 번 더 팔았다. 전전세하면 앞에 전세가 아니라 한 번 더 전세를 줬다. 전대차하면 앞에 임대가 아니라 뭐죠? 한 번 더 임대했다. 이런 의미 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자로 쓰는 것만 앞이라는 뜻이고요. 한글로 쓰는 전자는 한 번 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매, 앞에 매매가 아니라 한 번 더 판 거고요. 전전세하면 앞에 전세가 아니라 한 번 더 전세를 준 거고요. 전대차하면 앞에 임대가 아니라 뭐죠? 한 번 더 임대를 준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갑이 을에게 팔았는데 을이 또다시 팔았어요. 병한테. 그러면 FM은 갑이 을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FM인데 이러면 을에게 남는 게 없어요. 그죠? 자기 앞에 등기할 때 취득세 등록세 내야 되고요. 그죠? 병한테 팔 때 또 뭐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 내야 되니까 뭐 남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을이 수작을 부려가지고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해주는 이 을의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미등기 전매 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한 번 더 팔았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미등기 전매 행위라고 하고요. 또 요 등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등기부 등본을 떠보면 누가 없죠? 을이 없죠. 을이 없이 누가요? 갑과 병만 있으니까 을이 생략됐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고 이런 미등기 전매행위는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뭐 하고 있냐면 금지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다 걸리면 을은 처벌받습니다. 또 을이 전략했던 세금도 뭐 받아요? 추징도 받아요. 왜요? 요것을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강행 규정이니까. 근데 문제는 을을 처벌하고 을에게 세금을 추징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만약에 요 강행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요 등기가 무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돌아가 버리냐면요. 갑한테 돌아가 버리죠. 요 병은요. 나쁜 사람 아니야. 나쁜 놈은 누구죠? 을인 거죠. 병은 비싸게 주고 산재밖에 없는데 그 사람의 소유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은 처벌하지만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따라서 병은 적법하게 뭐 하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행위란 을은 처벌하지만 행위의 결과인 중간생략 등기는 뭐가 되죠? 유효가 되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요 규정은 무슨 규정이 되는 거죠? 단속 규정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요 중간생략 등기 이 부분도 또 뒤에서 계속해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확실하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주택건설 촉진법이라 되어 있죠. 지금은 주택법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법은 없어졌고 주택법으로 통합되어 있으니까 주택법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교재가 잘못된 건가? 아니에요. 요 판례가 있을 당시, 판결이 내려질 당시에는 법 이름이 주택건설 촉진법이었는데 현재는 이 법이 뭐로 바뀌었죠? 주택법으로 법이 이름이 바뀐 거니까 요 주택건설 촉진법에다가 화살표 찍 뽑아가지고요. 뭐라고요? 주택법.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그죠? 지금 이제 주택법이에요. 예. 예. 방금 읽어봤는데 29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2번 줄치인데 네, 읽어볼게요.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국민주택의 전매를 제한하는 주택건설 촉진법. 이 주택건설 촉진법을 동그라미 쳐서 화살표 찍혀가지고 뭐로 바꾸시라고요? 주택법.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은 법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주택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주택법으로 나올 거니까요. 그죠? 자, 이것도 왜 단속 규정이냐면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미등기 전매 행위나 중간 생략 등기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투기 지역 등으로 지정이 됐어요. 투기 지역 등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전매 행위 자체가 특별히 뭐예요? 금지되는 지역을 말해요. 생각해보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을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투기 지역 등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전매 행위가 뭐가 되는 지역이 금지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전매를 했어요. 한 번 더 팔았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했으니까 을은 뭐 받겠어요? 처벌을 받겠죠. 근데 요 전매 행위 자체가 무효냐 유효냐 문제. 만약에 을과 병 간의 요 전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겠죠. 병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을이 나쁜 거지. 병은 피 주고 비싸게 뭐예요? 산 사람인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의 소유권 취득을 박탈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매 행위 자체는 뭐예요? 유효하다. 따라서 나중에 병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면 적법하게 뭐 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이 주택법의 전매 행위 금지 규정도 무슨 규정이 되는 거죠? 단속 규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아무튼 요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잊지 말 게 뭐예요? 민법에는 효력 규정만 있다. 단속 규정 민법에 어떻게 해요? 없다는 것도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29페이지 하단에 강행복비 위반의 효과죠? 무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효력 규정 위반하면 뭐가 되겠어요? 무효가 되겠죠. 무효. 근데 교재에 탈법행위라는 말이 나와요. 몰라도 되는 말인데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제입니다. 자, 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사람도 있고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숨어서 위반하는 사람도 있는데 숨어서 위반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라고 해요. 예? 누가 더 나쁜 놈이죠?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저는 우회적으로 위반한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일방통행로인데 몰랐어.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감하게 들어가는 거죠. 앞에 차 오면 비켜 짜시 이러는 거잖아. 알았어.
알면서 일방통행을 거꾸로 들어가면 어떻게 막 비상등도 켜고 앞에서 차 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막 이러잖아. 이게 결국은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은 그 법을 알면서 위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모르면 내가 이 행위가 금지되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막 노골적으로 떳떳하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법원은 우회적이든 간접적이든 노골적이든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법을 위반한 거다. 따라서 그 행위는 다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따라서 탈법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 대법원은 뭐 하잖아요?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판례도 결국은 뭐예요? 무효란 얘기니까 탈법행위 뭐니 구별하지 마시고 강행 규정, 특히 효력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나와요. 자, 103조가 나오네, 그죠? 103조.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민법을 이제 저번 주부터 시작했잖아요? 법조문이 처음 나왔어. 그죠? 근데 1조도 아니고, 2조도 아니고, 30조도 아니고, 103조가 나왔어요. 왜 그런 거죠? 시험 범위. 그러니까 1조부터 102조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조부터 102조까지는 주로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이런 부분이 나오고 시험 범위가 아니고 우리는 법조문을 기준으로 하면 103조부터 시험 범위. 혹시 조문 같은 거 정문하실 때 1조부터 102조까지 보시면 어렵고 강사가 설명 안 했다고 막 욕하시는데 우리는 몇 조부터요? 103조부터 시험 범위.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됐다. 줄여서 반사회적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사회질서 위반에 유용해가지고 1번 인륜에 반하는 행위 한 줄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2번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3번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경우, 4번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표시하지 마세요. 5번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 행위, 넘기셔서 6번 사행성이 지나친 행위에서 판례가 빠바바바박 나열되어 있어요. 아주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 교재가 이제 34페이지 하단에 박스로 뭐가 되어 있어요? 정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공부를 여기 나와 있는 판례들 깨알같이 외워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공부하는 방법은 다시 앞으로 할게요. 앞으로 가셔가지고 페이지 30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2번 사회질서 위반의 유용화 기존 해가지고 우리 판례가 나와 있어요. 요거 뭐냐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반사회적 행위의 분류 방식을 앞에 본 거는 1번 학자의 분류 방식이고 요 유용화 기준이 우리 대법원 판례가 유용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 요 부분을 설명을 들으시고 필기하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은 이게 이래서 반사회적이구나라고 뭐 하는 거예요? 캐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보자 말이에요. 자, 우리 판례는 뭐가 반사회적이냐 해가지고 첫 번째 유형으로서 법률행위 목적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좌측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그러니까 법률행위 자체가 뭐란 얘기예요? 반사회적이라는 얘기죠. 그 여기서 이게 우리가 뭘 캐치하면 되냐면 나쁜 짓. 뭐 첩을 들이기로 계약을 했다. 뭐 도박을 하기로 했다. 뭐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 뭐가 있을까요? 또 많겠죠, 그죠? 뭐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약을 했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교재에 나와 있는 예들의 한 8, 90%를 차지하거든요. 이게 반사회적인지 아닌지가 혼란스러우신 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 그거는 뭐예요? 도덕적 가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나오더라도 외울 필요가 없는 거라는 게 나쁜 짓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두 번째가 중요해. 두 번째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1페이지 맨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2.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렇게 나와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범죄 행위가 아니에요. 나쁜 짓이 아니야. 근데 나쁜 짓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어요. 뭐죠? 이를 강제하거나 하죠. 첫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이를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요, 별거 계약이에요. 별거 계약. 이거 반사회적이에요. 별거 계약이 뭔지는 아시죠? 예를 들어 제처하고 저하고 봐요. 부부싸움을 했어.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제처가 집을 나가겠대요. 좋다, 나가자. 언제 나갈 건데? 내가 내일 오후 2시 나간다. 해가지고 오후 2시부터 제처하고 저하고 별거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나쁜 짓은 아니죠?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문제는 오후 2시가 됐는데 제처가 집을 안 나가. 근데 제가 파출소에 신고했어요. 아, 경찰관이죠? 오후 2시에 우리 마누라가 나가기로 했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파출소에서 와가지고 제처를 강제로 끌어낸다면 반인륜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 하게 되면요?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이에요. 따라서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질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첩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죠. 그죠? 라는 말은 누구의 첩이 돼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어요. 무효라는 말은 약속한 대로 허위로 증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범죄를 저지르겠어요. 제가 살인 청법자입니다. 사람 한 명 죽이기로 약속했어요. 무효라는 말은 사람 안 죽여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별거 계약도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 할 수 없습니까?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의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이죠. 두 번째입니다.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는데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에게 1억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했어요. 이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근데 조건이 뭐냐면 갑돌이를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조건이 반사회적인 거죠. 그죠?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갑을 살해하기로 한 것은 무효예요. 따라서 약속한 대로 사람 안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억을 주기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문제예요. 만약에 요거만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을 안 죽여도 1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시험이 잘 나옵니다. 전체가 다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로 하는 것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죽이기로 하는 것도 뭐죠? 무효니까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1억은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또 볼까요?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세 번째입니다. 이게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금전적 대가가 결부가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따질 필요 없이 뭐인 거죠? 반사회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럼 이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돈을 받기로 하면 반사회적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1억 줘라 내가 증언하겠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법적으로 정당하게 증언할 의무가 있는 거죠. 허위로 증언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기로 했다면 이거는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한 푼도 못 주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여비, 교통비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봐요. 또 하루 일당 일실소득이라고. 일실소득 정도는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주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이 이것도 시험이 참 잘 나옵니다.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만약 공무원이 부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다면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도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하면서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약속한 돈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모든 법정 요건을 다 갖추어가지고 시군구청에 가가지고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을 했어요. 그럼 제가 모든 요건을 갖췄으니까 그 등록을 받아주는 것은 공무원의 뭐죠? 정당한 직무 집행인 겁니다. 근데 갑자기 해드리긴 해드리는데 뭐 점심값이라도 좀 주셔야죠 라고 하길래 제가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면 그것은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니까 20만 원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3입니다.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네 번째입니다.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얘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반사회적이지 않죠? 근데 만약에 갑이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제가 아니면 돈을 빌렸어요. 돈 빌리는 게 소비대차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돈을 빌리는 계약, 소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반사회적이지 않죠? 동기가 도박을 하려고 소비대차 계약을 했으면 어떡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마트 가가지고 칼을 샀어요. 칼을 사는 것도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동기가 살인을 하려고 칼을 샀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단은 임대차 계약도 소비대차 계약도 칼을 구입하는 것도 유효하지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그때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유효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도박장을 개설하겠다라고 그 동기를 표시했다면 요 임대차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할 필요 없다. 너에게 빌려줄 수 없다라고 을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렸어요. 유효인데 갑이 돈을 빌린 이유가 도박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요 돈을 빌려주기라는 계약이 뭐예요? 무효니까 나는 너에게 돈 못 빌려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요 마트 가가지고 아줌마 여기 칼 어디 있어요? 해가지고 제가 칼을 막 사심이 한 5개를 해가지고 캐시 아줌마 앞에 딱 던져놓으니까 아줌마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칼을 5개나 사요? 아, 오늘 제가 한 된 놈 죽이려고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면 매매가 뭐죠? 무효니까 당신에게 칼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자,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언제 무효입니까?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무효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기 불법까지 제가 뭐 한 거예요?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요거에다가 2가지를 더 추가해야 돼. 지금 2가지 했잖아요? 3번입니다. 큰 거. 가족법상의 자유.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는 지금 큰 가로 지금 3번이죠?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반사회적인 경우. 3번째, 가족법상의 자유입니다. 교전 없어요?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것은 국가라 하더라도 제한할 수 없고요. 사인 간의 계약으로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등장인물을 조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혼인 커플이 등장했어요. 미혼인 커플이 등장했는데 만약 이런 경우에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인 거죠? 반사회적인 거예요. 우용우인가요? 드라마. 거기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재벌집에서 혼인하면 예부 며느리한테 뭐 100억인가 얼마짜리 땅을 준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 반사회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가 내 손주하고 결혼하면 100억 주겠다라고 이렇게 계약을 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스스로가 뭐 할 수 없어요? 혼인을 할지 말지를 자유롭게 뭐 할 수 없어요? 결정할 수 없으니까 그 증여계약 자체는 뭐죠? 반사회적이에요. 이런 것도 많습니다. 또 혼인하면 퇴사한다. 최근에도 있더라고요. 그죠? 여성 승무원들, 항공사 여성 승무원들 이렇게 채용하면서 결혼하면 퇴사한다라고 각서서라는 거예요. 반사회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여성 승무원인데 진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겼어요? 근데 그 남자하고 혼인하면 회사에서 뭐 해야 돼요? 퇴사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혼인할지 말지를 뭐 하게 돼요? 고민하게 되고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뭐 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니까 반사회적 범위는 무효예요. 따라서 혼인하더라도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퇴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부부예요. 부부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한하면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이런 게 있습니다. 이혼은 왠지 하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리키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이혼이 도덕적으로 좋다 나쁘다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혼도 반드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될 뭐예요? 개인의 자유인 것이고 가족법상의 자유인 것이 그것을 제한하게 되면 뭐 하는 거죠? 반사회적인 거예요. 그동안 시험에 판례가 두 가지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자, 부부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10억짜리 토지를 증여했어. 증여하고 누구한테요? 와이프 처에게. 첫째, 이혼하면 반환해야 돼 라는 특혜금이고, 혼인관계가, 결혼관계가 유지가 되는 동안에는 팔지마 처분을 금지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혼하면 내가 10억짜리 땅 주는데 너 이혼하면 돌려줘야 돼 이거고, 두 번째는 10억짜리 땅을 주는데 우리가 함께 사는 동안에는 팔지마 이런 거거든요. 일본은 반사회적. 왜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잖아. 그치?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10억짜리 땅이 있는데 이혼하게 되면 뭘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된대요. 그러면 이놈 자식 밤마다 좁혀더라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참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 따라서 이런 거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주기 전이면 줄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이혼하더라도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효니까. 요거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왜요? 이혼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 혼인관계 유지되는 동안 팔지 말라는 말은 이혼하면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내일 당장 이혼하겠네. 다시 말하면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팔지 말라는 이 계약은 무슨 자유를 제한하잖아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꼭 기억해요. 이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좀 어려운데.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인간 본성의 발현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는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얘기인 거지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은 받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설명하면 댓글에다가 인터넷 보시고 야, 저 자식은 인간성이 더럽네 막 이런 분이 있는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는 보통 도덕적 기준이 좀 높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우리보다 좀 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저 나쁜 새끼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뭐는 아니에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시험 굉장히 많이 나요, 여기서. 채무의 표. 어떤 형태든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우리 속담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빌릴 때는 간도 쓸게도 다 줄 것처럼 알랑방구다가 막상 갚을 때 되면 갚기 싫은 게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 속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그러니까 돈을 안 빌려주는 게 좋죠. 아무튼 어떤 형태든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요, 나쁜 짓으로 보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시험 잘 나겠죠? 두 번째, 세금의 표.
판례도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교재에도. 세금이 부과됐는데 내는 게 행복해. 아, 꼭 내야지. 또라이. 누구든지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뭐 하잖아요? 판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시험에 뭐가 많이 나왔겠어요? 아까 중간 생략 등기 나왔겠죠? 아까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고 했잖아요. 이거 혹시 반사회적인 거 아닌가요? 판사회적이지도 않다. 왜요? 중간 생략 등기 왜 하는 거야? 세금 안 내려고. 세금 안 내려고 하는 어떤 행위든 뭐 크든 작든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절대로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적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이렇게 법조인들이 이렇게 대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공부하니까 세금을 제대로 안 내가지고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 보면은 뭐예요? 뭐 장관 지명되면 막 세금 내고 막 국무총리 지명되면 밀려서 세금 내고 막 그러잖아요. 잘 안 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별로 이거를 우리 서민들처럼 꼭 내야 되겠다는 의식이 없어요. 아무튼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얘기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다. 세 번째. 비자금 범죄자금을 만들었어요. 이 만들어둔 비자금 범죄자금을 은닉하는 행위, 숨기는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1,000억 원의 범죄자금이 있어요. 도박 사이트 운영해가지고 그거를 전 잘못했습니다. 사유하라고 하고 1,000억 원을 내놓는 사람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인간이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숨기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 그 비자금 범죄자금을 숨기려고 하는 행위는 은닉하는 행위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예요. 여기서는 힘들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내가 선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투기행위입니다. 투기행위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아니 이것도 참 묘한 게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샀는데 조금 오르면 투자, 많이 오르면 투기인가요?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떨어지겠지, 떨어지길 바래 하는 또라이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것들은 다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예요. 이렇게 유형하면 돼. 그럼 다 한 거야. 다 한 건데 교재 좀 보자고요. 자 보세요. 자 3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인륜에 반하는 행위 나오죠? 주로 뭐가 나오냐면 첩계하게 나와. 첩 드리는 거 반사적인 거 그죠? 읽어봐도 신경 쓰지 마세요. 넘겨보시면 첩계하기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이게 헷갈리면 뭐예요? 힘들죠, 그죠? 근데 넘겨보시면 자 보세요. 넘겨보시면 32페이지입니다. 자 4번을 보세요. 처의 사망 또는 이혼 시 혼인합의란 혼인예약? 이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요? 아니지. 이거지. 이거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이 첩인 게 아니라 제가 첫사랑 순이하고 그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저는 고향이 이 동네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이 동네에 태어났는데 뒷동산에 어린이 대원 가가지고 벚꽃놀이 하면서 손잡고 야 우리 27살에 꼭 결혼하자. 첫사랑 순이하고 깜부하고 포옹하고 그랬어요. 27이 됐어. 결혼해야 돼? 아니죠. 그거는 혼인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한다니까. 27이 됐을 때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해야 되는 것이지. 따라서 모든 혼인 예약은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본처가 사망하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혼인 예약은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니까 뭐예요? 반사회적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인데 이게 지금 원래는 60년대 판례인데 부부야 부부. 첩이 아니라 부부야. 이거. 이혼하면 돌려준다는 거야. 원래 부부거든요. 부첩이 아니야. 그 판례가 첩이라 섰다가 부부라 했다는데 실제는 부부예요. 이혼하면 첩이든 뭐든 간에
이혼하면 돌려주기라는 게야. 이건 무슨 자유를 제한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시라. 그러니까 교재 나와 있는 판례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껴맞추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그림 의미가 없겠죠? 하단에 보시면 2번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해가지고 쭉 나오죠? 이것도 나쁜 짓이야, 대부분. 나쁜 짓. 근데 여기서, 나쁜 짓이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름 나오죠?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약정. 맨 위에. 이건 또 어디에요? 요거예요. 보세요. 범죄를 저지르고 하면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적이죠? 범죄를 안 저지르게 했어요? 그 자체는 반사적이지 않죠? 근데 뭐가 결부됐기 때문에? 돈이 붙었으니까. 이게 뭘 말해요? 인질범. 네 딸 데리고 있다. 1억 붙여라. 1억 붙이면 내가 네 딸을 석방하겠다. 그 얘기잖아, 이게. 그죠? 범죄를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조건으로 난 말은 인질범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1억 주기로 했더라도 어떻게 해요? 줄 필요 없는 거예요.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자, 이거죠.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으면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회적인데.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한 경우도 돈 받기로 하면 반사회적이죠. 근데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증언의 대가로 상당성을 초과한다. 그러면 상당하다는 건 뭐예요? 여비 일실소득은 상당하다고 봐. 그러니까 여비나 일실소득을 초과해서 주기로 했다면 뭐죠? 반사회적이라는 얘기. 여기 왜? 그 다음에 3번. 사회질서의 위반이 아닌 경우죠. 자, 어딥니까? 요거. 인간 본성의 발현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글을 보면, 줄치고 보시면 이렇게 돼요.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 더 읽을 필요 없어. 뭐예요? 세금 회피. 그죠? 2번도 매출 신고를 누락했어요. 왜 누락했어요? 2번은 나중에 의미 없을 거예요. 백화점 얘기 왜 나오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 요거죠? 범죄자금, 비자금을 은닉하는 얘기. 그죠? 4번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거 오늘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설명드려야 되는데 지금 안 할 거고. 기초니까. 그 다음에 없지만, 요거 빠졌죠, 이거. 어떤 형태든 채무를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잖아요? 돈을 안 갚으려는 행위도 뭐 하지 않다고요? 반사하지 않고. 이거는 제가 언제 하겠습니까? 의사표시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이것도. 투기행위도 안 나왔죠? 투기행위도 뭐 하잖아요? 반사적이잖아.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다? 뭐 읽을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뭐 이혼 못하게 하는 거, 결혼 못하게 하는 거 뭐죠? 반사적이에요. 그 다음에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이거 일종의 자살행위인데 이것도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넘겨보시면 사형성이 지나친 행위 뭐예요? 도박. 넘겨보시면 6번 도박. 뭐 반사. 이것도 그냥 여기야 그냥 범죄야. 나쁜 짓이야. 이거 가지고 따로 공부할 건 없어요. 그래서 7번 폭리에는 후술. 그 다음에 8번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설명드려야 될 것은 2번인데 요 2번은 제가 나중에 오늘은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그죠?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3번도 뭐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고. 자, 2번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얘들을 깨알같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유용해드린 요거 있죠. 그죠? 요걸 가지고 왜 이게 반사회적인지 고민해가지고 거기다 뭐죠? 집어넣으시면 돼.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형태로 지문이 바뀌더라도 꼭 다 뭐 할 수 있어요?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좀 쉬었다가 35페이지 하단에 4번 이중매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